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열심히 녹화를 다 했었는데, 화면만 나오고, 음성은 안 나와서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옴의 법칙인데요. 먼저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험 수업이잖아요, 그죠? 실험 수업인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식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죠. 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험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험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배워보는 이제 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학교에서 지침이 나왔는데요. 아마 저희가 5월 4일 날 아마 오프라인 개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그 온라인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3주 정도 쉬었다가 5월 4일 날 오프라인 개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개강하면 좋겠는데 지금 사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수업을 하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비례관계랑 전력, 그리고 저항의 전력 소모, 그리고 전력의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쇼크에 대해서도 볼 거고요. 그 다음 개방회로와 단락회로의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전기 쇼크에 대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하는 과정에 중간에 한번 사고를 친 학생이 있어요. 사고를 친 학생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제가 여기 학교에서 거의 지금 17년째 수업을 하거든요. 자, 17년째 수업을 하는데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사고 친 학생이. 사고 쳤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순간 이제 전기를 먹은 거예요. 전기를 먹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전기 쇼크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의 법칙 공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공식이 있는데요. 먼저 전류입니다. 전류. I는 R분의 V. 그리고 두 번째 전압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포트는 그 동영상 강좌 중간중간에 레포트 낸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지 다음 오프라인 강좌 때 실험하는데 그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겨우실 거예요. 대학을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학교 생활은 하지는 못하고 집에서만 있고, 그 다음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답답한 마음은 이해 가는데, 그래도 온라인 강좌를 꼬박꼬박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레포트가 나오면 그래도 꼼꼼하게 그 다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그 제가 내는 과제물 말고 다른 수업에서도 과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그 과제는 적절한 수준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낼 거고요. 그래서 수업하는데 지장 없을 범위 내에서만 제가 레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좌는 꼭꼭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계속 수업할게요. 이번에는 그 전류값, 전압값 했고요. 이번엔 그 저항값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항은 이제 R은 I분의 V라고 합니다. 예, 저항 구하는 공식은. 자,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I는 우린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V는 전압이라 하고요. 저항은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영어 있죠, 그죠? IVR에 대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류는 R분의 V다. 자, 옆에 그림 나와 있죠. 여기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전류의 단위 우리는 암페어라고 하고요. 옴분의 볼트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인가 전압 V를 증가시키면 전류 I의 값이 증가하고 전구는 더욱 밝아진다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2V를 인가했을 때랑 4V를 인가했을 때 6V, 8V, 12V까지 이렇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낮은 전압 2V를 인가할 때랑 높은 전압 12V를 인가했을 때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 자, 2V를 인가했을 때는 전구의 밝기가 아마 조금 밝을 거예요. 조금 밝을 것이고 12V를 인가했을 때는 아마 전구가 굉장히 밝을 겁니다. 네, 많이 밝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밝을 거고요. 조금.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잠시만. 퀴즈. 자, 제가 지금 그린 게 이게 뭘까요? 뭔지 알아맞혀 볼 사람. 네. 태양이 아니고요. 물레방아입니다. 예, 물레방아.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물레방아.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인데요. 여기가 파이프고요.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인데 여기에서 이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쫙 떨어져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자, 물의 양이 2V일 때, 그리고 12V일 때. 자, 물량이 2V일 때는 어떻게 돼요? 물레방아 돌아가는 속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낮죠. 근데 만약에 12V를 인가했을 때는 어때요? 속도가 올라가겠죠.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전하량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전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 전기에는 양전하하고 음전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량이 많아지고 전하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전구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난다. 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면 전구는 더 밝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전하량이 적으면, 에너지가 적으면 어떻게 된다? 전구가 조금 많이 밝진 않겠죠. 밝기가 조금 떨어지겠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낮을 때, 전압이 높을 때, 전압이 높다면은 전류값은 세질 것이고, 전류값이 세진다는 거는 전하량이 많이 있다. 전류량이 증가하면 전하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뭐다? 전구가 밝아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단위라는 거 앞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었죠? 어떤 거 배웠습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 먼저 암페어에 대해서 볼게요. 자, 1암페어라는 거는 1볼트에 1옴, 얘를 나눴을 때 1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볼트라는 거는요, 1암페어랑 1옴을 곱했을 때 1볼트라고요. 그 다음 1옴은요, 1볼트와 1암페어를 나눴을 때 1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전이차 저항의 단위를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에 대해서, 자, 옴의 법칙 적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봅니다. 1번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전압값 20V, 저항 4ohm이 나왔어요. 근데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전류는 우리 표기할 때 단위가 암페어죠. A. 자, I 값을 몰라요. 그러면 옴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제 I 값을 구하면 되겠죠. I는 R분의 V더라. 그러면 R은 4ohm이 되고요. 그죠? 4ohm, 전압은 20V. 그래서 나눠주니까 5A가 나오더라. 그래서 1번 전류값은 5A가 나왔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값 구했고요. 나와 있고요. 저항값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압은 없어요. 전압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전압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전압 V는 I 곱하기 R이더라. I 곱하기 R이더라.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하니까 답이 12V 나오더라. 이렇게. 자, 이래서 전압값 12V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류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전압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저항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값 구했고요. 전류값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저항값을 몰라요. 자, 저항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I분의 V가 되죠? 자, 전류가 3A 나왔어요. 그 다음, 전압은 6V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나눠주니까 저항값 2ohm이 나오더라. 그래서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저항값하고 전류값하고 전압값 구했다. 그죠? 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숫자가 적죠? 그죠? 정수로 나오잖아요. 그죠? 5A, 12V, 2ohm 이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손으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수치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전류값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점 뭐 6째짜리, 소수점 3자리, 5째짜리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손으로 풀려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 그랬었죠. 전자계산기 사라고 했었죠. 공학용 계산기 기억하십니까? 카시오 570ES 플러스인가? 예, 그거예요. 예. 가격은 예전에 제가 샀을 때는 제가 샀을 때가 7, 8년 전인가? 중간에 원래 있었는데 한번 잊어먹고 다시 샀거든요. 6, 7년 전에 샀을 때가 아마 18,000원? 근데 요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계산기가 거의 한 25,000원대? 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랑 카시오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가격 대비 그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쓰기도 편하고, 이제 방향키도 가운데 있어서 쓰기 편했고요. 그 다음 분수 계산할 때도, 예, 계산기 쓰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화면도 좀 큰 편이고요. 화면이 조그만한 걸 쓰게 되면요, 펑션 키를 눌러가면서 버튼을 복잡하게 눌러야 돼요. 그러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마 써보시면 그게 편할 겁니다. 만약 이걸 쓰시다가 다른 계산기를 쓰면 좀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계산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저랑 카시오 그 계산기 회사랑 아무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계산기는 이제 앞전 시간 동영상 보면요, 거기 계산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계산기 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 계산기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는 꼭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는 습관 길러야 돼요. 시험 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수 및 약수의 단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앞 시간에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표기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표기 방법이, 예, 과학적 표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공학적 표기 방법이 있었죠. 공학적 표기 방법.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자, 보니까 3승, 6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보니까 얘다, 그죠? 공학적 표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공학적 표기 방법에 대해서만, 예, 사용할 것이고 쓸 겁니다. 저희 실험 시간에는. 그래서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전압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나왔네요. 전압은 우리 볼트라고 합니다. 표기는 V라고 표기하고요. 전압의 배수 단위를 보시면 킬로볼트, 10의 3승 이렇게 적을 때는 뭘 적냐면 앞에 K라 적고요. 뒤에다 V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메가볼트,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 6승이죠. 얘는 대문자 M에다가요, 전압 V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 전압의 약수 단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지수성으로 가죠. 그래서 미리볼트, 얘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M입니다. 대문자 M이 아니라 소문자 M에다가 V를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볼트, U자 같죠, 그죠? 소문자 U자 같이 생겼는데, 제가 얘를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뮤라고 읽는지 아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이거 U자를 읽나? 얘를 이제 얘를 읽을 때 마이크로볼트라고 읽습니다. 마이크로볼트. 읽을 때 마이크로볼트. 볼트라고 읽어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요. 볼트. 그럼 퀴즈 나갈게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은 뭐라고 읽어요? 아시는 분. 10의 마이너스 9승은 뭐라고 읽죠? 나노라고 읽죠? 여러분들 이거 소문자 N 기억나요? 예, 나노볼트. 예, 나노라고 읽어요, 나노. 나노 기술 하죠. 그죠?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게 나노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우린 나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단위, 그 다음에 전압의 약수 단위에 대해서 봤습니다. 과학적 표기 방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학적 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전류의 그 단위입니다. 전류의 단위 같은 경우는요, 보통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단위를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하면 아시겠지만, 계산하면 주로 이제 미리암페어 아니면 마이크로암페어 나와요. 그래서 전류의 기본 단위는 암페어인데, 전류의 약수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M에다가 A라고 적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네. 그 다음 마이크로암페어. 예. 이렇게 적죠. 자, 여기다가 A.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네. 이럴 경우에 적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미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우리가 실험하다 보면 단위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요. 미리암페어 아니면 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저항의 단위에 대해서 볼게요. 저항 같은 경우는요, 전류 단위하고 좀 달라요. 마이너스 지수승 같다면 전류는 우리 저항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지수승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양의 지수승 가죠. 자, 킬로와트. 이 뭐야 이거 킬로와트네. W 돼 있네. 이거 아니에요. 자, 이 뭐냐면 K 이겁니다. 킬로옴이에요. 킬로옴. 이거 W는요. 이 와트를 나타내는 건데 W 돼 있네. 자, 1000 단위는요. 10의 3승. 예,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킬로와트. 그리고 100만 같은 경우에는요. 대문자 M에다가 옴 이렇게 해서 10의 6승 메가와트 이렇게 메가와트가 아니라 나도 헷갈리네. 메가옴이라고 합니다. 메가옴. 네, 메가옴으로 읽어요. OHM 한글로 적으면요. 옴이에요. 그냥 옴. 읽을 때 이렇게 옴이라고 적습니다. 자, 저항의 배수 단위 이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전류와 전압의 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죠.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표,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옴의 법칙 공식 I는 R분의 V. 그래서 R이 일정할 때, 저항값이 일정할 때 I가 V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말은 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정비례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 여기 회로가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이 회로가 0V에서 12V까지 전압을 인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항값, 그리고 여기 전류값, 여기 저항값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제 표를 봅니다. 전압을 0V를 줬을 때 저항이 2ohm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0A죠. 왜? 전압이 0V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예.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전압이 2V입니다. 근데 저항이 2ohm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일까요? 예. 1A가 되겠죠. 전류 구하는 공식 배웠죠? 전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저항이 2ohm 그리고 전압이 2V니까 1A가 나오죠. 네. 그래서 1A가 나오더라. 네. 그 다음 이번에 전압이 4V이고 저항이 2ohm일 때 한번 볼게요. 네, 지우고
네. 자, 이 치웠을 때, 게을러가지고 큰일 났네. 왜 이렇게 게을러? 자, 볼게요. 자,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저항은 2옴이고요. 그 다음 전압은 4V입니다. 4V. 얘는 2옴. 그러면 얼마예요? 네. 얘는 2A가 나오죠. 2A. 2A가 나오더라. 그래서 2A가 나왔다. 자, 이번에 10V 볼게요. 전압 10V. 자, 전압을 10V인가 했을 때 저항은 그대로 2옴입니다. 자, 이럴 때는 10V 그 다음 2옴일 때 5A가 나오더라. 맞죠? 당연히 맞죠? 전압이 10V, 저항이 2옴이다. 그러면 당연히 5A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옴의 법칙, 전류 구하는 공식 적용해가지고 전압과 저항 그리고 전류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 표를 한번 볼게요. 표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옴의 일정한 저항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도트들 있죠. 점, 이렇게 점들. 자, 이 점들은 뭐냐면 저항의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저항 값에 대한 기울기 값.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요? 표에서만 이제 그래프에서만 나타난 거죠. 실제로 저항이 기울기 값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항은 저항의 크기 값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표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X축이 이제 전압이고요. 이제 Y축이 이제 얘가 이제 전류죠. 얘가 전류 암페어. 전류. 글자가 왜 이래 이거. 마우스로 적으려니까 글자가 엉망이네.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 관계를 봤을 때 이제 저항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더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3.5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전압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A 같은 그림은 이제 저항을 고정시키고 전압값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회로이고요. 자, 이제 B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커질수록 이제 전류가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죠. 전류도 같이 커지죠. 그죠? 저항은 일정하니까. 자, 세 번째 V와 I의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직선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선형관계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전압이 일정할 때, 앞전에는 이제 저항이 일정했죠. 이번에는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R이 증가하면 I는 감소하고요. R이 감소하면 I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가 반으로 감소하면 R은 2배가 되고요. R이 4분의 1로 감소하면 I는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V가 일정할 때, 이번엔 이게 V예요. V에 대한 기울기 볼게요. 여기가 이게 뭐라고 할까? 여기가 자, 이거는 레포트. 자, 레포트입니다. 레포트로 할게요. 자, 이거는 언제 되냐면은 다음 주 그 시간이 어떻게 되죠? 4월 6일, 4월 13일, 네, 4월 13일, 4월 15일까지 합시다. 네, 그래서 얘는 4월 15일까지.
여기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뭐냐면 V가 일정할 때 R이 증가하면 I는 감소하고 R이 감소하면 I가 증가하는 그 그래프 있죠.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얘를 예시 들어가지고 이제 작성해 옵니다. 작성해서 4월 15일까지 제출하는데 이거를 그 A4 용지에 출력합니다. 컴퓨터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총대한테 제출합니다. 총대가 이제 다 걷어가지고 메일로 이제 총대가 다 받습니다. 카톡으로 받든지 받아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총대는요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4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 레포트예요. 요 방식대로 하면 되겠죠?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비례 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선형저항이 무엇이냐? 선형저항은 일정한 R 값을 갖는다. R은 인가된 전압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V와 I는 정비례한다. 맞죠? 자, 그래서 탄소 필름 저항기와 금속 필름 저항기는 선형 저항기다. 이거는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글로써 표현하기 그렇고요. 직접 여러분들 실험 장비 가지고 실험해서 이제 결과 나온 거 보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비례 관계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건데요. 자. 이거 그냥 레포트랑 관계되는 건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동영상 듣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잘라 가지고요 잠시 쉬었다 듣고 하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중간에 원래대로 하면 그 25분에 이제 1시간으로 치거든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듣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로 그림을 보면요, 0에서 9V까지 이렇게 전압을 인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를 따져서 여기 저항에 대한 이제 기울기 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항값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식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만약 전압을 이렇게 2V를 인가했다면 전류가 1A일 때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옴이 되죠. 2분의 1옴이 되고, 만약에 여기 이 도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이 4V일 때 전류는 2A이다면 그러면 저항은 1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비선형 저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보시면 선형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비율대로 딱딱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비선형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비선형 저항에서는 인가 전압 V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요, 전류가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기는 하지만 V가 증가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I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형 전압에 예를 든다면 이제 텅스텐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같이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예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이제 서미스터 저항 같은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작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같이 변하는 겁니다. 저항값이. 그래서 NTC, 그러니까 부성 저항 온도 계수가 이제 서미스트가 만약에 이 서미스트 저항이 뜨거워지면은 저항값은 오히려 더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의 기본 단위는 와트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전력의 배수 단위는 킬로와트, 메가와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적 표기 방법을 쓰죠. 10의 3승, 10의 6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력의 약수 단위로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1000W 같은 경우에는 1000W다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kW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6승W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W죠. 이렇게 100만W가 됩니다. 이렇게 100만W 같은 경우에는 1메가와트가 되죠. 대문자 1메가와트. 이 M을 내가 잘 못 적었어요. 이겁니다. M 메가와트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전력의 약수 단위를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지수승인데 1000분의 1 이렇게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는 미리와트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소문자 M에다가 와트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의 마이너스 6승 같은 경우에는 100만분의 1이 되죠. 100만분의 1 이렇게 100만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와트가 됩니다. 마이크로와트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적 표기 방식이 아니라 얘는 공학적 표기 방식이죠. 공학적 표기 방식. 공학적 표기이다. 표기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전력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볼 건데요. 이 전력이라는 거는 일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단위도 같다. 그래서 전력은 다르다. 전력은 일의 시간 변화율로 단위 시간 동안에 시간에 수행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파워, 그러니까 시간에 단위 시간당 일한 거, 그 다음에 일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과 일의 단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다. 그래서 먼저 다음 시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1V일 경우에는 1쿨롱분의 1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A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쿨롱이 되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워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겁니다. P는 V 곱하기 I가 되고요. 그래서 파워는 1쿨롱분의 1줄 곱하기 1세컨드 분의 1쿨롱이 되죠. 그러면 얘 날려버리고 그러면 1세컨드에 1줄이 나오죠. 자, 이 관계식 뭐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1kWh라고 돼 있죠. 자, 이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kWh는 정기적인 일이나 에너지의 양이 아주 클 때 주로 사용되는 단위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 있죠. 가전제품, 특히 그래서 뭐 냉장고나 아니면 뭐 에어컨 같은 경우, 에어컨. 얘들 옆에 보시면요, 소비 전력이 나와요. 소비 전력이 나오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뭐, 노란 딱지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보면은 이제 2800W 일어났어요. 2800 per H 일어났어요. 이렇게 2800W per H 시간당 2800W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은 3kW 정도 쓰죠. 시간당 3kW니까 만약에 10시간 키면은
얼마예요? 30kW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4월달이지만, 한 5월달 되면 그때부터 덥죠? 5월달부터, 5월 중순부터 대부분 다 에어컨 틀기는 하는데,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전력해서 이제, 전기세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에어컨의 전기 요금에 대해서 계산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은 240V 20A로 동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력 P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은 240V 곱하기 20A 하면은 4,800W가 나오죠. 4.8kW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하면 4.8kW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12시간 동안 에어컨을 이제 돌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4.8kW 곱하기 12 하면은 57.6kW를 소모하게 됩니다.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요금을 이제 곱합니다. 만약에 요금을 이제 1kW당 0.08달러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전체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6kW가 되죠. 그죠? 그래서 57.6에다가 곱하기 0.08 하니까 4.61 달러가 된다. 그죠? 대략 해서 한 6,000원, 7,000원쯤 되겠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소비 전력 그리고 이제 요금 계산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전력에서 이제 1kW당 이제 일반 그 가정주택에 공급되는 전력 있죠. 소비전력. 1kW당 얼마의 그 계산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전력도 구간이 있죠. 그죠? 과세 구간이죠. 과세 구간. 그러니까 100kW 이상, 200kW 이상, 300kW 이상일 때, 곱하기 0. 몇 배, 곱하기 1. 몇 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금을 이제 중과시키는 게 있죠. 그죠? 그것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전기를 얼만큼 썼을 때 효율적으로 이제 전기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력 구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 소비 전력을 가지고 이제 요금 계산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자. 예, 저항의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며 이동하는 자유전자와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원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찰 때문에 이제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전력이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됐다는 그 증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항에서 소모된 전력의 양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자, 봅시다. 전력 P는 I제곱에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V제곱에 이제 나누기 R이 되고, 그 다음에 V 곱하기 I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제일 많이 쓰죠. 소비 전력 구할 때, 전력 구할 때, 전압에다가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3개의 전력 공식, 그래서 총 9개 공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쓰고요. 요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P는 이제 전력은 이제 V 곱하기 I가 돼요. I는 이제 V분의 P가 되죠. 맞죠? 넘기고 하면. 그 다음에, V는, I분의 P가 되겠죠. 맞죠? 이 관계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 얘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I는, I 제곱에,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루트
R분의 P가 되겠죠. 맞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P는 R분의 V 제곱이 된다면 얘는 R을 앞으로 빼면은 R은 P분의 V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V는 루트 P 곱하기 R이 되죠. 맞죠?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 개 공식, 그러니까 전력 공식을 이제 9개 공식으로 쪼개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력 공식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음의 법칙과 전력 공식의 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9개의 공식은 모두 오음의 법칙에서 나온 건데요. V는 IR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되고요. P는 VI라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V에다가 IR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P는 V 곱하기 I가 되는데, 자, V가 이제 IR이 됐으니까, IR 곱하기 I가 되죠. 그러면 I 제곱의 R이라는 식이 성립이 되죠. 자, 다음은, 옴의 법칙과 전력 공식의 결합입니다. 이번에는 I에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P는 VI가 되죠. 그러면 V 곱하기 I가 R분의 V 됐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결국은 R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력 공식을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 요 회로가 있죠. 전압은 20V, 전류는 5A, 그리고 저항은 4ohm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전력 먼저 P는 VI라는 거 있죠, 그죠?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100W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P는 I 제곱의 R이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I가 5A죠. 제곱을 했으니까 25 곱하기 저항 4가 되니까 100W 나오고요. 이번에는 R분의 V 제곱을 놓고 했을 때 4분의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W.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식이 전부 다 똑같은 값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앞에서 했던 공식 있죠. 이거, 이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번에는 저항기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내의 저항기를 선택하는 세 단계 과정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R은 I분의 V인데 회로에 필요한 저항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공식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실제로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항의 이제 실제 소모되는 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실제 소비 전력보다 큰 값으로 저항의 전력 전격 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동작 전압 전격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제 저항의 최대 동작 전압 전격은 저항기 내부에서 아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전력 전격이 클수록 최대 동작 전압 전격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최대 동작 전압 전격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Vmax는 이제 루트 P에 곱하기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값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전력 전격이 초과되기 전에 최대 동작 전압 전격이 초과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항 R이 최대 전격 전력을 소모할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 Vmax를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으로 이제 빼면 되죠. 네. 요건 나중에 있잖아요.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 이 말을 이렇게 해도 직접 이제 실험하면서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설명을 해봤자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실험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전기 쇼크인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두꺼비 집이 있죠. 단자함이 있죠. 전기 단자함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분전함이라죠. 전기 이제 분배하는 곳인데, 이제 가능하면은 회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방에 있는 그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이 아니고 LED 등 갈 때도 마찬가지. 그냥 이제 차단기 안 내려놓고 이래 만지다 보면 잘못하면 전기 먹을 수 있어요. 그 전압이 220V인데 그 전압이 꽤 높은 거예요. 이게 낮은 게 아니라 만약에 전기를 먹게 되잖아요. 굉장히 찌릿찌릿할 거예요. 순간 그냥 멘붕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만져서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요. 만약에 그걸 만졌을 때 뭐 전기를 타고 해서 뭐 몸이 뭐 불이 타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뭐냐면 이 심장에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전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전압이 높거나 그런 경우 아니고는 일반 그 가정에서 나오는 그 전압 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그러진 않는데 간혹 가다 이제 심장마비로 쇼크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회로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원을 이제 뭐 죽여놓고 이래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데 이제 전압을 측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한 손으로만 측정해야 합니다. 양손 같이 측정하면 안 돼요. 한 손으로만 가급적이면 측정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이 이제 땅하고 대지 접지와 절연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기 만질 때 장갑을 끼잖아요. 보통 뭐 절연 장갑이나, 네? 절연 기능이 있는 장갑이죠. 절연 장갑이나 절연 신발을 신습니다. 절연 장갑이나 아니면 절연 신발 같은 거 신고, 예, 신발을 이제 착용을 해요. 이 착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그런 거를 다 집에 이래 구비해 놓은 집이 잘 없죠. 그리고 이런 작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마세요.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아니 나는 뭐 학교에서 뭐 전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하고 그냥 막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지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물론 그걸 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만질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위험한 건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업 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품 개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라 라고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 모두가 감전되면 한 손에서 심장을 지나 다른 한 손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여기 웬만하면 측정할 때 한 손만 사용해야 된다 했죠. 예. 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꿀팁은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냥 참조만 해라. 참조만 하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얘기했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17년 동안 여기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기억에 남는 학생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학생이 실험하는 도중에 전기를 그냥 잘못 만져가지고 이제 한번 시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기를 잘못 만진 게 너무 터무니없이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220V 그 소켓이 있다면 예? 거기에다 그냥 그 젓가락을 쑤셔 넣듯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실험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전혀 없어요. 절대 없는데 그 학생이 보면 수업 시간에 말 안 듣고 딴짓하고 그래 해요. 그러다가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은 실험할 때 제가 지시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괜히 호기심이 발동해서 뭐 엉뚱한 짓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할 때 그 쓰는 전압이요. 보통 한 5V에서 한 13V 정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220V 그 콘센트 그쪽에다가 여기 뭡니까? 이 쇠코챙이 같은 거 그냥 쑤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파크 일어나면서 전기 먹었죠. 근데 이제 실험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습하는 그 전압은요, 보통 5V에서 13V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전기 먹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개방 회로하고 단락 회로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요. 개방 회로에서 전류는 0이다. 예, 전류가 0이죠. 이게 전압이 인가됐는데 여기 사이가 떨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단선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당연히 안 흐르겠죠. 가다가 잘렸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폐회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다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계산을 이렇게 하면 2A 나오죠. 2A만큼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렇게 단락이 됐을 경우에 잘라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끊겼을 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개방 회로에서는 전류는 0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단락 회로에서 전류는 매우 크다. 그리고 R이 0에 가까워지면서 I는 무한대가 된다. 그렇겠죠. 이 단락 회로라는 건 이겁니다. 이 저항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 다이렉트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저항 연결이 안 됐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류가 무한대죠. 전류가 얼마인지 뭐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5ohm이니까 전류가 정해져서 나오죠. 뭐 2A라고. 근데 여긴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V 전압을 인가했다면 전류가 과전류가 흐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저 3장에 대해서 이제 ohm의 법칙, 그리고 전력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런 개방회로, 단락회로까지 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 그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5월 4일날 아마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2주, 3주 정도 이제 공강을 할 건데요. 그 동안에 여러분들 수업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동영상 강좌를 또 몇 번 또 이제 반복해서 들어도 됩니다. 듣고 이제 수업을 이제 실습 수업을 할 때 바로 이제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